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도는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 주도하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그룹사의 밸류체인의 강력한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2차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은 투자자들의 희망이었고 여전히 희망이고 네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뭐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일단 주가 동향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연초 대비로는 아직 상승인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게 아마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네.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실적 추정이 가능한 요표 띄워주실 건데요. 네. 48개사 평균이 여전히 1월 달 대비로는 30% 넘게 상승했지만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면서 평균 5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양극재만 빠진 건 전혀 아니고요. 분리막, 전해, 음극재, 도전재, 그다음에 장비까지, 원자재까지 모두 다 5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 양극재 단의 에코프로 BM과 원자재 단의 에코프로의 하락률이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와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그 하락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자세히 점검을 해드려야겠지만 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알려진 이슈에 비해서 일단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의 큰 숫자의 줄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뭐 주가는 빠졌지만 펀더멘탈은 좀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개별 업체별로 큰 차이는 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분명한 차이는 있고 연초 대비 상승한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빠지기 직전 뭐 6, 7월 달이죠. 그때 펀더멘탈과 지금의 펀더멘탈에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2차 전지나 타이틀을 달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면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 철저하게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업황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가격하고 원래는 가격 빠지는 부분만 부각이 됐었는데 가격이 빠진 부분, 그러니까 양극재 단에서 판가 빠진 부분이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좀 영향을 하반기에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를 미쳤다고 보고 있고 리튬 가격 관련돼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데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 정도 리튬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 하락이 양극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맞습니다. 네. 평균 생산 가격이 톤당 20달러라고? 네, 킬로그램당 20불입니다. 네, 그러면 가격은 얼마인데 지금? 지금 역마진 이제 여기서 10% 정도가 더 빠지면 역마진동 수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중국의 이 탄산리튬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저가로 한다고 한들 자기네들이 그 역마진까지 나면서 생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 12월이나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 측면으로 보면 계속 리튬 가격을 비싸게만 사지는 않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리튬 가격의 산 시기와 양극재 판가 시기 사이에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레깅이 발생하거든요. 네.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연초부터 5월 달까지 비싸게 산 이 리튬 그 소재가 내년 초 되면은 소진이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당히 빠르게 그 비싸게 산 리튬이 소진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리튬 가격 더 빠질 거다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리튬 가격 업체가 역마진 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맞는 추정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일단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싸게 산 리튬으로 마진을 붙이는 악조건에 그러니까 3%도 안 되는 마진 그러니까 아주 낮은 저마진의 그 양극재 스프레드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리튬을 비싸게 산 거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이제 리튬 싸게 산 거에서 다시 양극재를 조금만 비싸게 붙여도 스프레드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예상치가 또 다릅니다. 정말 빠르면 네. 올해 4분기부터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내년 2분기를 예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편차가 심한데 평균적으로 내봐도 현실적으로는 내년 1분기 정도면 양극재 스프레드 마진이 지금의 예를 들어 포스코 예. 퓨처엠 기준으로 2%대에서 6%대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각이네요. 있습니다. 일단 네네. 리튬 가격이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리튬 가격이 돌아서지 않더라도 네네. 지금 가격으로 이제 싼 가격에 산 것들이 이제 원가에 반영될 맞습니다. 때면 네.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네. 리튬 가격은 그렇고 네. 그다음에 또 어쨌든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연동,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 아니에요? 네,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네,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굉장히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물론 저도 조금 강하게 세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숫자를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 계속 그 부정적인 이슈에 아주 큰 축을 담당했던 게 GM하고 포드입니다. 네. 그거 숫자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자, GM부터 먼저 전기차 전략 수정 진행된 거 맞습니다. 근데 23년도 하반기에 10만 대 생산 계획했던 게 일부가 철회된 거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생산 40만 대 요것도 일부가 타겟이 24년도에서 25년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얼티엄 2공장 역시도 올해 4분기에 진행되려고 했던 부분이 내년 상반기로 소폭 연기가 됐습니다. 더 큰 장기 그림이죠. 2025년도까지의 100만 대 생산 역량 확보는 여전히 유지됐다. 그럼 뭔 말이냐? 일부 수정치 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24년도 이 전기차 캐파가 다 바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조금 그 잘못된 이슈를 양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GM 다음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포드인데요. 그 포드 역시도 24년도 일부 목표치가 중단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일단 그 미시간의 LFP 합작사가 공장 건설이 중단이 됐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CATL하고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고 60만 대 생산 확보 계획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겁니다. 1년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생산 기준 200만 대 이상 철회됐는데 이 철회된 것 때문에 SK온 합작 3공장 43기가와트가 취소되는 거 아니냐? 취소는 아니고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에 대한 영향이 미쳤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관련돼서 사실 폭스바겐은 삼성 SDI도 고객사고 LG 엔솔도 고객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폭스바겐은 6월 달하고 10월 달에 두 차례 전기차 생산 라인 공장을 일부 가동 중단을 한 적이 있지만 시장 수요 상황을 고려해도 우리는 기존 투자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수요 둔화에 따른 한국 셀업체의 주문 감소는 상당히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다 중단만 하고 다 연기되고 그러면 늘리는 업체가 없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23년도에 가장 기대주가 GM이었다면 오히려 24년도의 기대주는 스텔란티스하고 도요타입니다. 예, 일단 스텔란티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히려 줄이지 않고 요때 공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년도에 스텔란티스 그 현대 기아차처럼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10종 이상의 신차를 내년에
당장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내년 상당히 큰 폭으로 양산을 빨리 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요타가 지금 LG 엔솔발하고 LG 화학발 수주가 별도로 나왔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72조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그 발표한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24년, 25년, 26년입니다. 그래서 24년 첫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도요타가 아마 나오면 이제 도요타랑 그 아주 그 강력한 경쟁사가 혼다입니다. 그래서 혼다가 아마 도요타발에 자극받아서 충분히 혼다 쪽에서 추가 그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삼성 SDI하고 합작 법인을 냈거든요. 현대차도 물론 그 미국 북미 공장 중에 일부 인력 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인력 조정 부분이 있었지만 GM이나 아까 말씀드린 포드처럼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포드처럼 연기되는 부분이 없고 그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타격이 큰 거는 현재 유럽의 LG엔솔 폴란드 공장이랑 SK온 헝가리 공장 가동률 떨어져서 이게 생산 연기된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큰 폭의 타격이 있지 않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 가동률이 조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이 연기된 부분에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미친 거는 그 포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 그리고 GM 일부 물량 정도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둘러싼 최근에 이제 우려를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이 이제 원인이었는데 그 얘기 이제 해주셨고요. 수요 둔화에 관한 것도 팩트 체크와 함께 좀 시장이 좀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바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책의 변화들이 물론 뭐 대선이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과 관련된 혹은 이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게 내년에 좀 충격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잖아요. 물론 그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한편에서는 뭐 영향 없다라는 시각 그죠? 네네. 법률 개정 못 한다. 한편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이미 상당폭 저는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 물론 그 바이든보다 그 사실 트럼프가 실제로 밝힌 것도 IRA에 관련돼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IRA 법안이 상당 부분 IRA 법안을 폐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IRA를 지지하는 그 트럼프의 그 공화당 세력이 상당히 IRA의 그 수혜 지역입니다. 상당히 IRA 이미 수혜 지역이고 IRA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 업체들, 그다음에 그 탄소 포집 기술 관련 업체들의 CEO가 밝힌 거는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완전히 이걸 다 뒤집어 엎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65% 이상이 IRA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RA 법안이 디테일하게 잘 모른다고 밝혔고요. IRA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해주고 다시 지지 여부를 물었더니 IRA 법안을 적극 지지하겠다. 그렇게 밝힌 점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 IRA 법안의 일부 수정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관련돼서 IRA 법안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IRA 법안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국내 업체들의 전체적인 그 완전한 타격을 입는다든지 그거는 굉장히 조금 확대 해석한 측면이 저는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IRA 법안 관련된 부분을 아마 다른 이 AMPC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오히려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 그 전기차 관련해서 평균 연비 규제 그리고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만약에 극도로 이 트럼프가 완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 관련돼서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사실 소극적으로 바뀌면 그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그 정책 자체를 다 IRA보다 하부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전환할까봐 저는 상당히 그게 오히려 더 큰 우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년도면 전기차 왜 우리 신재생 에너지랑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도 그리드 페리티라 그래가지고 석탄화력이 더 비싸지는 구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 어떤 시기냐면요. 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건 안 팔리건 상관없이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과 이산화탄소를 그 화석연료를 통한 내연기관차의 이 원자재 가격의 이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지금은 화석연료 월등히 쌉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셀 가격을 150불 정도로 잡거든요, 평균. 그러면 지금 그 화석연료 가격이 싼데 내년에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냐면요. 최소 킬로와트 시당 120불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빠지거든요. 배터리 셀 가격이 20% 넘게 빠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20불 정도면 그리드 페리티가 전기차가 더 월등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2차 전지 이슈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주가도 급등 이후에 급락. 여기서 뭐 주가가 물론 올라주기를 기대하지만 오른다고 이전 고점을 사실 연말 안에 가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2024년에 대한 그림을 맞습니다.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2024년에 결국 이제 숫자가 또 나와주느냐, 네네. 환경 변화, 또 어떤 기업들이 가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2024년 전망하겠습니다. 네. 2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철저한 양극화 장세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 주도하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그룹사의 밸류체인의 강력한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계속 LG화학이 좋다고 말씀드려서 무지하게 욕은 먹고 있지만 LG화학을 한번 본질적으로 보면 LG화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전히 23년과 24년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기초석유화학 제품, 이게 아무리 뭐 공장을 매각한다고 해도 LG화학 전체 매출 중에 20조가 넘는 매출이거든요. 상당히 큰 포지션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더 줄어들 겁니다. 이제 내년 기준으로 21조면 내후년에 17조, 18조까지 빠질 건데, 그럼 첨단 소재 비중은 어느 정도냐? 첨단 소재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8조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12%인 거죠. 그다음에 LG 엔솔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60%, 두 개가 합쳐서 72%인데 그러면 이 기초 소재는 계속 줄어들고 뭐 파만농이라든지 생명과학 계속 줄어들면 그 부분은 무조건 이 첨단 소재와 전지가 계속 차지할 건데, 첨단 소재 쪽의 양극재가 LG화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캐파를 안 늘렸어요. 자금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늘린 거죠. 근데 심지어 양극재 관련된 영업이익률이나 양극재 기술력이나 양극재에 대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전혀 떨어지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봤더니 27년 기준으로 LG화학 48만 톤. 이것도 사실 48만 톤 얘기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하고 캐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공격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공격적으로 수정했다기보다는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캐파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본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캐파가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양극재 매출이 내년 기준으로 최소한 20% 이상 성장하는 한 4조 8천억 그림, 그리고 24년도에는 대략 양극재 매출만 한 5조 이상, 25조에 한 6조 5천억 정도 예상하니까 출하량이 LG화학도 숫자를 보면 40%씩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평균 판가는 대략 19% 빠진 거죠. 그래서 판가 빠지는 거를 물량으로 커버를 못 했는데 지금 물량 커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LG엔솔 거치지 않고 도요타로 직납 계약이 나온 거죠. 그 도요타 직납 계약 나온 게 아마 24년도 하반기부터 실적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연간 양극재로 그 발생하는 매출은 5조 6조 5천억, 8조 이렇게 가는 그리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됐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기초석유화학 제품 롯데 케미칼, 뭐 금호석유, 하나, 솔루션의 화학 업종들의 평균 PER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고 내년 기준 PER로 치면 12배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워낙 그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그 회사들이 주가에 대한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 떨어질 때 그냥 덩달아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런 회사들 대표적인 게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전기차 업황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그걸 떠나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저는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로 분리를 해야겠다. LG화학은 2차 전지를 하면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재 업체 가운데 LG화학을 주목해 보셨고 이제 내년에 유망 2차 전지 종목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입니까 대표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24년도부터 매출이 나오거든요. 네. 24년도부터 이제 리튬 매출이 나오는데 되게 심플해. 포스코홀딩스는 네. 85조 철강 매출에 대략 5조에서 6조 영업이익 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그 EV EBITDA 기준으로 하면 마진율이 10%는 됩니다. EV EBITDA 마진율. 그러면 85조 매출에 EV EBITDA 10%만 잡아도 8조 5천억이고 거기에 PER 밸류 20배만 줘도 대략 철강에 대한 밸류만 17에서 25조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오늘 기준으로 봐도 시가총액이 한 35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철강에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기타 자회사들이 있을 겁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포스코의 지금 철강 가치랑 시가총액이 대략 오늘 월요일 종가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39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포스코의 철강의 가치가 25조에서 대략 27조인데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자회사들의 가치만 합쳐도 15조가 넘거든요. 그럼 리튬의 가치는 아예 반영이 전혀 안 됐는데 내년부터 리튬의 가치가 반영되면 리튬의 가치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철강의 마진율은 5% 6%인데 리튬의 마진율은 제가 평균 마진율이 55%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조 매출 잡아도 마진이 1조 나는 구조인데 그럼 1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할증을 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엘버말 뭐 시티그룹에서 목표가 하향 나오고 엘버말도 밸류에이션 낮춘다고 하는데 그거는 엘버말이 그 호주의 라운드 타운이라는 리튬 업체를 인수하려다가 인수가 지연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발행한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리튬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엘버말이 글로벌 탑3 중에 하나인데 엘버말도 내년 2분기부터는 리튬 가격 당연히 정상화돼야지 맞다. 우리도 그거 반영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엘버말 자체가 밝혔기 때문에 엘버말의 밸류에이션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엘버말이 내년 PER 기준으로 8배에서 9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엘버말은 리튬만 매출이 나는 회사고 포스코는 아주 단단한 철강이라는 완벽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포스코가 가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DX 같은 똘똘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엘버말이랑 리튬만 비교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네.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LG화학 말씀하셨고 또 2차 전지 업종 네네.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혹은 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기업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충방전을 무시하지 말자. 네. 욕은 엄청나게 먹었는데 오히려 23년도가 예를 들어 이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에 주목을 받았다면 저는 24년도는 뭐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24년도는 이 충방전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대주전자재료하고 실리콘 음극재 양산할 때 이 부피가 팽창하는 거를 잡아주는 부피 팽창 보완제 역할을 하는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가 네.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대주전자재료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양극재 업체들 빠질 때 물론 오른 건 없습니다.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는 최근 2달 동안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덜 빠진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고 보면 이제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도 24년도 그림을 보고 성장할 거라는 거죠. 심지어 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2가지였습니다. 가격 너무 비싸다는 거랑요. 야 그거 비싼 완전 뭐 포르쉐 타이칸 정도면 적용되는 거 아니야. 완전 그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충전 시간 단축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고요. 양극재로 하이니켈 비중을 97%, 98%까지 올려서 에너지 밀도에 목이 찼잖아요.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죠, 에너지 밀도를.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 섞어서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음극재를 넣는 부분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면 거기다 양극재를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캐파로 3,000톤 연간 3,000톤. 네. 그리고 내년에 연간 10,000톤, 내후년에 2만 톤 그림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약점이 되었던 약 실리콘 음극재 포르쉐 타이칸 정도밖에 납품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업황이 부진했는데 아주 따끈따끈하게 요번 주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하이엔드 차종 말고요. SK온이 납품하는 그냥 상용차죠, 일반. 그 SK온의 대주전자재로 공급 계약이 떴습니다. 그래서 SK온이 이제 LG엔솔이라는 강력한 1등 고객사 외에 2등인 SK온이 추가되면서 저는 이 실리콘 음극재 차종 확대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많이 쓰는 거는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인데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하고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 차이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롯데그룹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SK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 당장 공급 늘리는 게 대부분이 25년, 26년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가격도 저는 급속하게 떨어질 거다. 내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저는 실리콘 음극재가 아무래도 24년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자체는 부피 팽창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자 이동성이 낮거든요. 근데 이 나노 신소재라는 게 실리콘 음극재 부피 팽창도 잡아주지만 전자 이동성도 높이거든요. 근데 나노 신소재가 재미난 게 이 CNT 도전재가 양극재랑 음극재 두 군데 쓰일 수 있는데 음극재에는 거의 글로벌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CNT 도전재 자체는 양극재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투하한 거 자본 대비 빨리 이익률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양극재가 그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지만 투하 자본 이익률이 높아서 굉장히 주목받았거든요. 양극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투하 자본 이익률 높은 게 이 CNT 도전재입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이미 24년, 25년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급격하게 23년 말 24년도에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캐파도 국내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해외 우려 집단 있잖아요. FEOC. 그거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북미하고 유럽의 해외 캐파 증설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CNT 도전재 매출 비중이 현재는 40%대지만 내년에 63%, 내후년에 71%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고요. CNT 도전재가 늘어나면 CNT 도전재 마진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매출과 이익이 80% 이상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 독주하기 전에는 뭐 이런 소재 업체들이 같이 올랐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와 함께 양극재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쪽으로 너무 좀 쏠림이 있어서 그렇죠. 나머지 여타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뭐 재평가를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에코프로 얘기는 또 살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코프로는 언급 안 하셨는데 그렇죠?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상장을 했고 그죠? 네네. 에코프로 또 BM이 있고 그죠? 네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관한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일단 그러면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엄밀하게.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좀 주가 올라서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다음으로 현재 비쌉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우리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비싸지거든요. PR로. 네, PR로 봤을 때 그럽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높냐? 그건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보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쁘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엄밀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져가는 수주의 100%를 다 가져갑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 합작법인 에코프로 GEM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GM 합작법인은 또 그 수주 가져가는 거에 지분율에 따라 뭐 6대4 또는 7대3으로 나눠 쪼개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수익
그 수익 구조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27년 기준으로 캐파 71만 톤이면은 여전히 월등 1등입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밝힌 2030년 100만 톤 기준으로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가시성은 당연히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에코프로비엠 비교해서는 수주 잔고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106조 수주 받은 게 24년, 25년, 26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비엠 자체 가격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의 회복세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포스코 퓨처엠처럼 강력한 좀 수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계속 지금 기대됐던 게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NMX에 들어가는 캠9 공장이 LG 에너지솔루션 말에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 그게 수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삼성 SDI 물량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좀 확실히 나와야 되고 SK온 같은 경우는 캐나다 퀘벡이랑 지금 1조 2천억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거 첫 스타트 끊을 때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이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LG 엔솔은 연초 대비 그 가동률 LG 엔솔의 가동률이 77.7%에서 72.9%까지 빠진 반면에 SK온 같은 경우는 95.3%에서 94.9%까지 거의 그 연초 대비해서 가동률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SK온 포지션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하단 수준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자회사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원래 에코프로가 지주사 개념으로 똘똘한 자회사를 비상장 개념으로 가졌을 때는 비상장으로 가졌을 때의 가치를 더 밸류를 더 쳐줘서 그 지주사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다 그 소멸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밸류를 더 쳐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 실적 추정치로 봐도 내년에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1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에코프로는 5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보다 뭐 그 원자재 밸류 체인이 뭐 월등히 더 뛰어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조금 말씀드리기 계속 좀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2차 전지 해주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 주가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쭉 좀 봐주실래요? 네. 먼저? 예. 반도체를 너무 미워했는데 사실 미워했어요? 저는 2차 전지만 보다 보니까 그렇죠. 2차 전지가 더 미워했다라기보다는 그죠? 그렇죠. 미워했다기보다는 관심이 좀 들었다. 관심이 좀 들었다. 네. 네. 역시 잘 정리해 주신다. 예. 네. 미워했단 말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는 상당히 연초 대비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가장 주도주인 핵심 주도주 삼성전자가 부진해서 네.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잡았던 건 사실인데 네. 요 표로 띄워 주실 건데요. 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역시나 압도적으로 한미반도체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그렇죠. 뭐 400% 넘는 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하나 마이크론도 240%, 234% 수익률을 네. 기록했고요. TFE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전이가 400% 넘는 상승 나왔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르게 나왔습니다. HBM 그러게. 관련주만 수혜가 나온 게 아니고요. 네. 그 전공정 장비 쪽에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145% 수익이 143% 수익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이죠. 그 소재 부품단에서도 ISC 같은 회사도 거의 200% 가까이 수익이 나왔고 장비회사 단에 뭐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 후공정의 두산 테스나, 뭐 프로테 그리고 이 STI 같은 경우는 전공정 쪽인데요. 이것도 200% 가까이 수익이 나왔고 검사 장비 쪽에 인텍플러스 같은 회사도 153%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익률보다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DD 네. 같은 거는 최고점 대비 11월 19일 종가 기준 하락률인데요. 예. 한미반도체, HPSP 다 10% 미만이고요. 되게 양호한 거죠. 그죠?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주성엔진은 6%대입니다. 음. 두산 테스나 완전 52주 신고가 영역입니다. STI 9.7%, TFE 6.6%. 그리고 전체 평균도요.
너무나 좀 슬프게도 2차 전지는 50%가 넘었지만 네. 반도체 소부장의 평균은 26%. 최고점 대비로도 26% 빠지면서 2차 전지 외에 반도체가 뭐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숫자가 뭐 말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내년에도 보니까 각종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절대 안 빠지는 업종은 반도체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아무래도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수익률만 봤을 때는 제일 센 놈 한미 반도체하고 소위 말하는 뭐 이수페타시스에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다른 또 틈새 아까 2차 전지도 양극재가 주도했다면 오히려 이 음극재단의 충방전 소재 관련된 게 주목을 받는다면 너무 이 그 HBM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정단이나 이 물론 여기서 첨단 이 패키징 쪽 후공정 패키징 쪽이 뒤늦게 발동 걸려서 조금 올랐는데 저는 이 패키징 쪽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를 밸류로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이제 올해까지는 지금 안 좋았으니까 그죠? 업황이 돌아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뭐 미래 뭐 내년이라든지 밸류를 보면 수준 어떻습니까? 네. 철저하게 이게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그렇죠. 띠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딱 불안한 건 이거예요. 반도체를 투자할 때 그래 올해 실적 나쁜 건 알겠어. 내년에 분명히 기저효과 나올 거야. 24년의 기저효과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야지 거기서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거니까 24년보다 나은 25년의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주가 연속성이 있는 건데 25년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거는 24년도 업황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이요. 이게 진짜 재미난 게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쌀 때는 철저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는데요. 밸류에이션 쌀 때 사서 밸류에이션 비쌀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처럼 실적 최악으로 나빠질 때 사서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넘겨주는 게 역대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반도체 투자해볼 보면 만할 적자죠. 때라고 예. 보고 있고요. 예. 막 내년에 실적 최대 사상 최대 실적 찍는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이별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삼성전자 47배고요. 한미반도체 32배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실적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가 너무 비싸게 올라서 내년 밸류에이션이 다른 회사들 보세요. 다 정상적으로 삼성전자 17배로 떨어지고요. 하이닉스 16배 떨어지고 HPSP도 28배.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20배로 떨어지고 주성엔지니어링도 17배로 떨어집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31배에서 57배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성장을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HPSP, 리노공업, 솔브레인, 이수페타시스, 뭐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요 더 밑단에 있는 회사 TCK나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두산테스나 이런 회사들 다 15배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상당히 내년에 이제 정상 밸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PER 밸류가 올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부장 업체 제가 대충 전체 평균 봤더니 전체 평균 오히려 지금 장비 업체가 더 가파르게 올라서 장비 업체가 내년 평균 기준으로는 한 25배에서 27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5배, 27배 내년 기준으로 그거보다 과도하게 높은 뭐 한미반도체 57배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장비 업체 중에 예를 들어 25배, 27배인데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내년 기준으로 PER 뭐 17배 정도 되는 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그렇게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최근에 신고가 영향인 두산테스나도 내년 PER 기준으로 하면 14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 있다. 그러면 그냥 PER 싼 것만 투자해야 되냐? 그건 전혀 아니고 PER이 내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하락폭이 크면서 이익률 높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HPSP만 말씀드렸던 게 HPSP만큼 이익률이 좋은 회사가 없습니다. 54% 영업이익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이익률 방어했던 게 최근에 주가는 반영이 전혀 못 됐지만 리노공업입니다. 소모품 회사인데 이 회사 이익률이 한 41%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회사가 이제 TCK라는 회사입니다.
TCK가 지금 30.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PER 둔화가 내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익률이 20% 이상 유지되는 회사는 두 개가 교집합되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몇 개 관심주를 얘기하셨지만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메모리니까 적자고요. 네네. 삼성전자는 전사 부분은 이익이 났죠, 그렇죠? 맞습니다. 2조 4천억인가 실적 네네. 기대치보다 좋았잖아요. 네네. 반도체는 여전히 적자인데, 그죠? 네네. 그래도 두 회사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 네. 소부장단에서 보면 뭐 한미반도체가 네. 어닝 쇼크가 나면서 맞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아직 HBM 쪽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고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건 뭐 네. 정상적인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 공개하면서 좀 신뢰가 있었던 건데 실적을 그러면 근간으로 해서 실적 체크하면서 또 기업별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HPSP는 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하는 아주 호실적으로 기록했고요. 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매출 419억에 영업이익 216억을 컨센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고 아무래도 R&D 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감산에 타격을 확실히 덜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HPSP가 장비를 교체할 만한 아직까지 뭐 ST 얘기 많이 하시는데 ST가 그 완전 양산까지 되는 거랑 HPSP의 특허 문제에 걸리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보고 있고요. 이 HPSP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연간으로는 꾸준히 30% 이상 최소한 30에서 50% 가까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아마 이 HPSP가 주로 채택되는 게 초미세화 공정,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낸드 같은 경우는 200단 이상, D램 같은 경우는 1B 나노 이하. 그러니까 이쪽으로 낸드가 30%대, D램이 한 20%대 증가를 예상하면서 4분기에도 여전히 사상 최대 그 실적 컨센을 추가하는 수준을 예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경쟁사가 도쿄 일렉트론의 일본 장비입니다. 근데 이 일본 장비 회사는 고압수소가 아니라 고온 어닐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온 어닐링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파운드리 업체가 계속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연매출만 1,300억에서 1,500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다른 그 장비 업체들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매출은 10% 정도 컨센 미달하는 수준 나왔고 영업이익이 20% 컨센 미달인데 그 부분은 요게 큰 부분 그러니까 그 AI 가속기가 실제 이수페타시스의 캐시카우인 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보단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한 이 고다층 기판은 많이 쌓을수록 많이 마진을 받는데 현재로서는 유선 무선 통신 쪽에 쌓는 게 AI 가속기에 쌓는 기판보다 높아요 층수가. 그걸 열심히 AI 가속기가 기판 더 많이 쌓으려고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AI 가속기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엔비디아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글도 나가고 그다음에 주니퍼라는 미국 통신 뭐 글로벌 미국 업계 5위 정도 하는데 나가고 이제 구글, 엔비디아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 AI 가속기에 쌓이는 수주 모델도 증가하고 가속기를 쌓는 높이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 저수익성 AI 가속기 때문에 제품 믹스가 악화됐다. 이 부분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줄어든 건 비용 문제가 있는데 사공장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사공장 증설하면 인력 채용해야 되고 설비 이전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는 매 분기마다 드라마틱하게 Q가 물량이 증가하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4분기에는 이 설비 이전했던 비용, 인력 채용했던 비용이 일시적인 감가상각 요인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익률이 10% 이상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물량 자체가 AI 가속기가 막 50% 100% 2배 성장하는 건 언제냐? 지금 열심히 투자한 그 4공장 캐파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거는 내년 6월입니다. 하반기. 네, 하반기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50% 이상 AI 가속기가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PSP는 계속 좋게 보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좋게 보셨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다음 리노공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리노핀하고 테스트 소켓인데 네. 이게 3분기 매출 나름 그래도 선방한 겁니다. 734억 나왔고 영업이익 330억 나왔는데 매출하고 이익 모두 20% 안짝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35% 이상 그러니까 전년 대비 YOY로는 빠졌는데 20% 안짝으로 했다는 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익률인데요. 45% 3분기 기준으로 이익률 45%.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45.2%의 영업이익률보다 0.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업이익률 반영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 소켓 관련돼서 그 러버 소켓하고 그 리노공업이 하는 소켓, 이 테스트 소켓의 재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소켓 자체가 이 리노공업이 하는 소켓이 미세 피치화에 훨씬 적용처가 더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물량 줄어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 빠진 부분이 물량에서 워낙 캐파를 회복이 됐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폰 관련돼서 계속 그 고사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고사양화 된다는 얘기는 이 리노공업이 들어가는 이 테스트 소켓이나 리노핀도 가격 단가가 비싸진다는 거면서 그래서 23년도에 리노핀하고 테스트 소켓 단가 빠진 부분이 내년도에 다시 가격이 비싼 쪽으로 정상화될 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세대에 적용하는 걸로 보는 게 급격하게 삼성전자도 지금 좀 줄여가는 게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량용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차량용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연구개발부터 먼저 거치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용 수주가 꾸준히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연구개발용 쪽이랑 AI 쪽, 그다음에 최근 좀 주춤했지만 다시 내년에 주목받을 거라고 보는 게 XR, VR 기기입니다. 이 XR, VR 기기 쪽. 근데 AI, XR, VR, AR, VR 그다음에 자동차 다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것보다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이거 단가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일반 휴대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 상당히 지금 Q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3분기에는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 빠졌지만 연간 실적으로는 내년보다는 최소 5에서 10% 정도 상향하는 수준 나올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 매출과 이익 모두 20% 이상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다. HPSP,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네. 소부장단에서 이 정도 또 있어요? 네, 한 종목 정도 네. 볼까요? 그럼 예. 장비 좀 특수업체 한번 볼까요? 네네. 네네. 네, 하나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업체인데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상당히 많이 관심들이 있어요. 세 개 딱 보시면 되거든요. 압도적인 1등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두산 테스나 2등이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3등이 SFA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하나 마이크론이 굉장히 이 해외 베트남하고 브라질에 캐파를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비나법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이닉스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 세운 게 1공장 비해서 2배 넘게 1동 대비 2동이 2배 넘게 캐파가 커지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웨이퍼를 직매입해 가지고 원가를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베트남 동시에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싸게 산 고가 웨이퍼거든요. 고가 웨이퍼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입 많이 하면 할수록 브라질에서 정부에서 이 브라질 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점은 QCP거든요. 퀄리티, 프라이스, 코스트, 가격. 이 QCP를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그림이면 코스트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매출 2,394억에 영업이익 158억. 매출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 깎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그 생산하는 거 감산에 직격타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효과를 환차손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 이 회사 앞으로 기대할 부분은 뭐냐?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모바일 AP라고 하는 거를 올해 23년도에 엑시노스 물량 하나도 안 주고 100% 퀄컴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24년도부터 자체 AP 엑시노스가 다시 정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가 탑재된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이 후공정 패키징 외주 주는 거는 하나마이크론이 최대 수혜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자기네들이 후공정 이 뭐라 그러죠? 후공정 이 패키징 테스트랑 웨이퍼 테스트 해도 되는데 지금 최첨단 선단 공정 있잖아요. AI 관련된 거기에 온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두산테스나 SFE 반도체 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업체는 외주 비중을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거에 집중해도 지금 인력이나 비용이나 그런 게 모자랄 판이고, 만약에 이거를 레거시 공장이라고 하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쪽 구 서버, AI 서버 말고 구 서버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나 효율이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주 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밸류에이션은 어떠냐? 하나마이크론 밸류에이션 상당히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50% 넘게 매출이 늘어나고,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53% 매출이 내년에 늘어나고요. 내후년에 38%, 대략 40% 정도 매출 성장 나오고요. 물론 올해 13% 영업이익 빠지지만 내년에 160%, 내후년에 3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매출 단에서는 40% 성장, 영업이익 단에서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80% 넘는 성장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좋고, 숫자로도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PER 밸류 13배까지 떨어집니다. 48배에서 13배까지 떨어지는데, 이 13배 떨어지는 거는 주가 올라간 폭보다 실적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에 PER이 월등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기대감이 많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뭐 비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비중은 지금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소부장 쪽에 더 기회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소부장 쪽이 실적 증가폭이 더 크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반도체 포지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퓨어 플레이라고 할 수 없고, 심지어 삼성전자 안타깝게도 지금 HBM3 9월 달에도 양산한 게 늦어져가지고 11월 달에 양산하는데 11월 달 양산도 사실 불투명이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HBM 수혜 얘기하는데 매출 비중이 7%밖에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30% 40% 늘리겠다고 하는데, HBM을 보고 투자할 거면 저는 하이닉스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가지면서 HPSB 같은 경우는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를 갖고 있는 회사 훨씬 더 전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를 바라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관심 둘 만한 소부장 업체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